자, 93페이지에 제척기간 할 차례입니다. 제척기간. 우리가 지금 법률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요건의 하나로서 제척기간. 이것은 권리의 존속기간.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요. 취소소송 그 어떤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우리 아직 이런 거 안 배웠죠.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 제기하는데 기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책에도 있듯이 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하고 왕왕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소멸시효와 다른 점. 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것은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척기간 제도를 뒀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은 공법상 금전 채권은 5년이라고 배웠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게 중단 제도가 있었어요. 중단. 그러면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 5년이 지나야만 다시 또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러한 것은 중단 제도가 없다 이거야. 중단 제도가 없어. 그냥 무조건 이 날짜만 되면 끝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단시키는 그런 행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채권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소급제도가 없다. 그리고 중단제도도 없는 것이에요. 비교적 기간은 좀 짧습니다. 소멸시효보다. 법률관계를 조속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점 소급효가 없다. 중단제도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 점이 있는데 소멸시효는 재판에 갔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판사님 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척기간한 것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소와 거소 이야기가 나오죠. 주소, 거소.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자, 그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그것이 주소로서 결정이 됩니다. 행정법에서는 이제 딱 한 군데예요. 주소가 어디라고요? 주민등록지가 주소고. 이게 결정되면 주소가 결정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법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투표권이라는 것도 주민등록지에다가 투표용지가 나오죠. 내가 인천에서 주민등록을 해놨어. 근데 부산에서 맨날 가서 1년 내내 부산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투표용지는 부산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천 집으로 옵니다. 주민등록지니까. 그렇죠. 자, 그 거소는 주소보다 그 계속성 측면에서는 약간 짧습니다. 주소에 못 미치는 정도가 거소라고 해요.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은 이제 거소가 대신 주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거기 동그라미 2번처럼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민법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절. 민법은 실질주의를 취하는데 실질주의. 그래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합니다. 민법은.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여기저기 있을 때는 민법에서는 주소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복수주의입니다. 그런데 행정법 강에서는 주소가 딱 한 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됩니다.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어떤 판례가 나왔고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 보세요. 전입신고라는 것은 동사무소에다 전입신고할 때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냐 아니냐 이게 뭐라고? 주민등록지의 근거예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 또 손실 보상받기 위해서 뭐 가건물 같은 걸 지어놓고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거부했다 이거야. 그 거부가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전입신고를 거부할 것인지 여부, 전입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지 그 목적 이외에 뭐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손실보상 청구와 같은 어떤 부정한 목적이 개입되는지 여부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럼 그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을 받아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리했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자, 95페이지에 공법상 사무관리. 원래 민법에서 사무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의뢰 사무를 갑이 대신 관리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의뢰해야 될 일을 갑이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해 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호의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어떤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관리 해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 다쳤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사무관리 과정에 비용 자체가 드는 거니까 비용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동의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관리 해줬을 때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법에 그런 내용이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행정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법 분야에도 역시 이러한 사무관리가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그래서 행정주체가 이제 공법에서는 이쪽이 행정주체죠. 국가와 같은 행정주체. 그리고 행정객체, 뭐 국민이 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렇게 사무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원래 해야 되는데 법적 의무 없이 국가가 대신해 준다. 이렇게 해주는 수도 있죠. 행정주체가 사인으로해서 행하는 사무가 있다. 행여병자, 사망인의 관리. 네. 근데 이제 사인이 행정주체를 위해서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튼 사무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적용 규정, 이 사무관리법 같은 일반적인 법률은 없어요. 다만 민법이 일반법이니까 민법이 이러한 공법상 사무관리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부당이득 나옵니다. 부당이득. 그럼 이건 또 우리가 민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갑과 을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손실이 있고 이 손실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이득이 있는 것인데 이득이 또 어떤 법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권한 없이 이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득의 반대편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어떤 손실이 가해졌을 때 그렇죠?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그리고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취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달라 이거죠. 당신 취한 부당이득을 주시오. 달라고 했을 때 곧바로 주면 되는데 안 주죠. 되게.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법원에다가 제기하게 됩니다. 예.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 사건이냐 행정 사건이냐가 문제되는데 우리는 이제 민사 사건이다. 따라서 이걸 사건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96페이지 아래쪽에 표에 사건설이라고 나오죠. 자, 민사소송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법에도 당연히 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합니다. 97페이지 아래쪽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 네, 세금을 부과했어. 네, 국가가 이제 그 행정법 관계에서는 이게 이제 국가다. 그러면 이게 사인이다. 그러면 국가가 사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법률이 정한 것보다 더 이상 부과함으로써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더 많이 내면 얘가 국가 쪽이 부당이득 취한 것이고 돌려줘야 돼요. 반대로
사인이 이렇게 부당이득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데 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연금 액수가 더 많았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사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에요. 자,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도 행정법 관계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행정법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99페이지로 합니다. 99페이지에 공법관계. 자,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공법행위죠. 공법행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다가 사인의 이런 표현을 쓰면 국가가 하는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인이, 우리와 같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갑이 행정청에다가 행정주체 쪽에다가 이렇게 무슨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일들이? 네. 이거 뭐 흔한 것이 영업허가 신청, 네. 영업허가 신청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예, 총선거 때면 투표하죠. 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흔히 하는 것들이 시인고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시인고라는 행위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전입신고, 출생신고, 이런 혼인신고 이런 것들이 다 신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개인이 행정주체 쪽에다가 신고하는 거지. 행정주체 쪽에다 신청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공법적 효과지 민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걸 사인의 공법이다. 개념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세요. 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단순행위냐 합성행위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단순행위고 투표나 선거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런 투표 의사를 밝힌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서 이제 하나의 선거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죠. 이런 걸 합성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바로 괄호 4번에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돼요. 그죠? 행위의 효과.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 행위와 행위 요건적 또는 행정 요건적. 자, 자체 완성적 있고 자, 행위 요건적 사인의 법률행위 또는 행정 요건적 사인의 법률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만 하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이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의사표시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는요. 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여기에는 어떤 적법한 행정기관에 적법한 수리가 있어야 된다. 수리는 뭐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고자 행정청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 허가 같은 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들 뭐 허가 내준다. 신고를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영업허가 신청했죠. 자, 영업허가 신청했으면 이제 공무원들이 검토하죠.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저 영업허가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영업허가를 내주는 순간 돼요. 내줘야만 이 사람이 영업할 수 있는 거야. 뭐 영업허가 있으면 쭉 행정기관에 도달시키면 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해요? 아니죠. 이러한 적법한 수리까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신고라는 것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신고 수리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은 이 신고 중에서 자체 완성적 신고도 있어요. 그러한 신고는 또 의사표시가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있는데 신고를 수리해야만 되는 경우는 또 이쪽이다 이거예요. 이 신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봅니다. 몇 페이지 지나가면. 일단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세요. 거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세 번째 체육시설 설치법 제18조에
체육시설 이용료 변경 신고 있죠. 요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었는데 체육시설 이용료를 바꾼다 이거야. 그러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출하면 이용료는 변경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이죠. 예, 담당 공무원의 뭐 인가처분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맨 아랫줄에 건축법상 건축명의 변경 신고 나오죠. 요건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잖아요. 네, 건축법상 건축명의주를 바꾼다. 이거 함부로 자기가 바꾸냐 이거야. 행정당국이 이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새롭게 변경된 건축주 명의자 이 사람이 과연 건축주로서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신고서를 수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됐어요. 101페이지에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이야기가 나요. 적용법규. 여러분이 민법 강의를 전제 공부를 하신 분은 여기가 잠깐 쉽고 공부를 안 했으면 좀 어렵습니다. 민법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민법에 말이죠.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개념이 있어. 자,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능력. 그러면 가령 젖먹이 어린아이나 정신병자나 그다음에 만취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뭐 목욕병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의사 능력이. 따라서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 즉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무효.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한 이러이러한 행위들 있죠. 의사 무능력자가 영업허가 신청서를 냈어. 아니 법적 의미도 모르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 행정심판 청구해봐야 이거는 무효다 이 말씀이야.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법에서 행위능력은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적인 행위를 자기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자, 피성년후견자 이렇게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이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뭐 동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들이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어? 그럼 또 취소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규정들이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될까요? 과연? 미성년자가 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거나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는 개별적인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없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민법의 행위 능력 규정은 행정법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봐요.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법이 민법과 다른 규정을 뒀다면 당연히 그 법이 적용되죠. 예를 들어서 우편법 같은 경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우편물 발송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미성년자도요 등기 우편 같은 거 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예외적인 거는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행위 능력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리. 우리가 대리라는 것은 본인이 법률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리권이라는 걸 수여함으로써 제3자가 상대방을 만나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법적인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리죠.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공법 행위에도 대리 행위가 적용될까? 허용될 것인가 여부예요. 우리가 민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행정법 관계는 본인만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행정법 관계는 대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행정법 관계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병역. 그 해당 당사자가 군대 가야지. 내 대신 친구를 보내는 거 아니죠. 선거나 투표, 뭐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지. 대리 응시가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법률이 정하면 되는 거야. 법률이. 개별법이요.
자, 요거는 대리행위가 가능하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행정심판법이 있고 뭐 특허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대신 시켜도 된다 이거죠. 행위의 형식. 행위의 형식은 반드시 어떤 뭐 요식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때로는 요식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요. 가령 유언서 작성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요식 행위에 의하도록 돼 있어. 민법에는 유언서를 아무렇게나 작성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4개인가 5가지의 그런 방법만이 존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예를 들면 행정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꼭 제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행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사 공부하시는데 행정사 합격하시면 그런 일을 하죠. 왜냐하면 요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작성 못해요. 요령을 아는 사람만 작성하잖아. 그래서 이제 문서 작성 대행 역할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효력 발생 시기예요. 우리 민법상 효력 발생 시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이른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내가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그럼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의사가 표시된 것이야. 청약서를 보낼 때도 그러한 청약서가 상대방한테 가야 됩니다. 이거는 논의의 여지 없이 행정법 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행정법 관계도 도달주의야. 따라서 공문서를 작성했어도 이 공문서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송달되어야만 됩니다. 행정법에서는 송달이라고 표현해요. 송달. 상대방한테 가야 그것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영업정지 처분서를 보냈어. 영업정지 처분서를 상대방이 받아봐야 그때부터 영업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다. 이게 도달주의. 그리고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네. 우리 민법에는 이른바 착오, 사기, 강박, 비이진의 의사표시, 허위 통종 표시와 같이 이런 배우셨죠? 근데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표시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죠. 민법에. 어떤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이진의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민법에 자세히 규정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법에도 적용되냐 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요. 이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아시면 돼요. 대법원 판례가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끔 권력자의 어떤 강압에 의한다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제출하는데 그것이 혹시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제출할 수도 있죠. 근데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어. 그런데 인사권자가 이를 사표를 수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리할 때. 그래서 이 수리를 하면 상대방이 이를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법은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조건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결론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는 행정법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상. 네. 가령 어떤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예,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 사람이 이제 사표를 쓴 거예요. 사표 쓰긴 싫지만 교장 선생하고 이제 의논했어.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을 무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교육청에서 사표를 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102페이지 맨 아래에 사인의 공법행위의 철회 보정 나오죠. 철회 보정. 우리가 이 공법행위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면 그 행정기관이 이 건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서를 한 장 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없었던 것이 된단 말이에요. 또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이 또 가능하겠죠. 서류. 철회 보정 언제까지 하냐? 처분이 있을 때까지.
거기 세 번째 줄 나오죠. 그 행위하여 법적 효과가 완성될 때까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7번 부관이라고 나옵니다. 부관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자세히 공부를 하는데요. 행정행위 할 때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부관. 어떤 조건 같은 걸 다는 거예요. 우리 민사상 의사표시를 할 때 조건을 달 수 있죠. 내가 지금 증여를 하겠으나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 행정법 관계에는 과연 조건을 달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달 수 있어요. 행정주체는 답니다.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국민을 상대로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내줄 때도 지금 영업허가를 내주지만 당장 하지 말고 일주일 후부터 영업을 개시하시오. 이렇게 허가의 조건을 달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의 공법행위죠. 거꾸로 사인은 부관을 달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청은 부관을 달 수 있지만 사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무슨 행위를 할 때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부관은 허용 안 됩니다. 자, 밑에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그거는 불법 영역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아래에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 나옵니다. 신고. 그래서 신고라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 따라서 시험도 역시 신고에서 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인의 공법 행위의 신고. 신고는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행정기관에다가 알리는 거죠.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행위를 알리는 걸 신고라고 합니다. 혼인신고, 사망신고 이런 게 다 신고예요. 그러면 자, 오른쪽 페이지의 신고의 종류. 정보 제공적 신고다, 금지해제적 신고다 이런 건 읽어보시고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 네, 요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체 완성적 신고. 그 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 이건 다른 말로 행정 요건적 신고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건 똑같아요. 아까 의사표시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달뿐만 아니라 수리가 있어야 돼요. 또 행정기관이. 그래야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건적 신고. 어떤 것들이 있나 보세요. 자체 완성적 신고에 체육시설업 신고, 당구장 같은 거예요. 당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서만 갖추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뭐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는 특별히 교육청의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어쨌거나 그런 절차, 심사 절차를 거치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의 수강료 변경 통보도 우리가 이번 강좌를 이번 달부터는 이제 10,000원은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어업신고, 농지전용신고, 뭐 지위승계신고. 만약에 따라서 이것은 수리가 되지 않으면 적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위승계신고가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사업을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거예요. 집회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집회신고죠. 허가제도는 아니에요. 우리 헌법은 허가는 금하고 있어요. 집회는. 자, 개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개념의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그 106페이지, 100페이지, 107페이지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신고들이 자체 완성적 신고냐, 행위 요건적 신고냐, 여기에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판례 내용이고요. 108페이지 맨 아래에 봅니다. 108페이지 맨 아래 3번 신고 요건. 신고 요건.
당연히 적법한 형태로 신고를 해야 돼요. 일단 특히 자체 완성적 신고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그 요건을 규정해 놨어요. 행정절차법. 여러분 행정사 시험 보시는 여러분하고 아주 관계 있는 밀접한 법률입니다.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 행정절차법에 자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고 첨부하고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제출이 되고 다만 이제 이 요쪽 아래쪽에 있는 거 행위 요건적 신고만큼은 그러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률이 정한 어떤 시설 기준, 뭐 매장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시설 기준이 있으면 그걸 충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오른쪽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법한 신고를 하죠.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자체 완성 신고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대로 아무 하자 없이 이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적법한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니까요. 그죠? 근데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이 이렇게 수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어져 그래.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씀이죠. 자, 110페이지 아래 보십시오. 110페이지 아래 보면 이제 박스 아래 괄호 2번 부적법한 신고 효과. 자체 완성적 신고는 아무리 도달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적법하지 못한 갖춰야 될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러한 자체 완성 신고는 또 수리를 해도 효력이 없어. 때로는 담당 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요. 문서 검토하다가 이건 적법하네 그래가지고 딱 수리를 하는데 소용없어요. 자체 완성 신고는 그래봐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요건적 신고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부적법한 신고를 하면 하자 있는 수리 행위가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아래 111페이지 아래 신고 필증 이야기가 나와요. 신고 필증. 여러분 이제 문서를 이렇게 신고를 행정관세에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뭐 접수증 비슷하게 살짝 끊어가지고 뭘 줘요. 그러니까 신고 필증을 끊어주는데 신고 필증. 당신은 신고했습니다라는 확인서의 일종이죠. 신고를 필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는 사실 증거 자료로서 줍니다. 그런데 자체 완성적 신고의 경우에 신고 필증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기관에 그 신고서가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도달했습니다. 신고하셨습니다라고 필증을 끊어주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력 그냥 발생. 그런데 이것은 신고 필증이라는 것 자체가 수리했다라는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순한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부를 했을 때 문제인데 거부. 자체 완성적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결론. 이 행위요건적 신고는 이것을 거부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이다 이거야. 근데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즉 법적 의미가 없다 이거야. 왜 그래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도달하면. 따라서 행정청이 자 수리를 거부하겠어.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수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수리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거부 처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부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이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 네. 행정법원에다가 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제 다 한 겁니다. 우리 신고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죠? 자체완적 신고가 아니라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처분이다. 그럼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라는 거죠. 판례. 네, 113페이지로 갑니다. 113페이지 아래쪽에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자, 일단 행정 1번에서 행정 주체의 권리라고 나오죠. 행정 주체의 권리. 괄호 열고 국가적 공권. 자, 여기 국가가 있고 저 행정 주체의 하나인 국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 객체인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 즉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하는 권리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 공권.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과세권, 뭐 처벌권, 형벌권이죠. 형벌권. 뭐 허가권,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도 뭐 공무원 연금을 달라, 연금을 지급해달라, 수익권, 그 다음에 투표권을 달라, 참정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아라, 자유권, 청구권, 재판 청구권 같은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권 그러면 이쪽이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언제든지 행정주체 쪽에다가 영업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이건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요 사인의 권리, 요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고, 국가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건 국가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국가적 공권을 거의 뭐 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건 잘 안 나오고 요겁니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사인의 권리. 요게 114페이지 아래쪽에 나오지. 114페이지 아래쪽에 사인의 권리, 그리고 다른 말로 개인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개인이 공법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개인적 공권과 비교되는 용어가 있는데, 개인적 공권. 요 권자가 권리라는 거죠. 공법적 영역에서 권리. 이것과 비교되는 용어가 반사적 이익이 있어. 우리가 어떤 법률들을 열어보면, 법률을 쭉 읽어보면 뭔가 국민에게 권한을 준 것 같긴 한데 그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공익을 위해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징금 제도. 과연 이것이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과징금이라는 건 가령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환수하는 제도가 과징금인데, 그러한 과징금을 둔 이유는 바로 공익 때문에 둔 거죠. 네. 건전한 경쟁 질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가 만약에 법을 위반했어. 위법한 행위를 했어. 그럼 국가는 얘한테, 여기가 국가가 있으면 얘한테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징금 부과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제도이지 요 A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어떤 기업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B기업은 만약에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한 A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B기업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청구? 뭘 해달라. 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과징금은 바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B기업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익은 그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개인적 공권은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적 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사적 이익과 다른 개인적 공권,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일찍이 빌러라는 학자가 독일의 빌러라는 학자가 성립 요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개인적 공권이 되기 위한, 즉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청에 일정한 법적인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어떤 법률을 보니까 서울시장은 또는 인천시장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법적인 의무가 딱 부과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부과되어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행정청의 의무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일반 사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뭐죠? 2글자라면 사익이지. 개인들의 특수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우리는 개인적 공권이 됩니다. 이 빌러는 이제 오래전에 3번째도 이야기를 했어요. 강제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강제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익을 추구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어떤 강제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3번째 요건은 잘 말을 안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 제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요거 2개입니다. 행정청의 법적 의무, 그다음에 목적은 사인의 이익을 보온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개인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거 과징금 제도는 이쪽이야. 반사적 이익과 관련됩니다. 따라 B기업은 국가에게 A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원에다 소송 제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 어떤 강이 있었는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하천강관리청이 하천 점용 허가라는 걸 내줘야 됩니다. 이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회사한테 주로 한국 원자력 수력 회사죠. 한수원이라고 해가지고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공기업이 있는데, 자, 그 점용 허가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요 대규모 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네. 어떤 시설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설을 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법 내에 보면 이 환경영향평가 구역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구역 안에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뭐라고? 요 주민은 좀 요거 허가를 내준 허가청이 있죠. 허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허가청을 상대로. 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줬냐?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형태로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소송할 수 없다. 요건 소송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민들이 이와 같은 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고 요거는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요 빌러의 이야기를 보면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개인들의 사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상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공익뿐만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은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이 댐이 강원도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서울 시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여기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은 바로 뭐라고? 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익 보호하는 거는 이 사익이지 이 사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송 제기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원고 적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에서. 이런 차이점 이제 됐죠. 그래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가 115페이지 아래에 반사이익과 공권을 본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판례를 좀 보실 필요는 있어. 시험 문제에 물어봅니다. 사실 네, 다음 중 대법원이 반사적 이익으로 본 것을 한번 찾아봐라. 개인적 공권 인정으로 찾아봐라. 비슷한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1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